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4번째 페이지. 불과 한 주 만에 조선신분제 기득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박광일의 팔도유람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에디터들이 팔도유람에 걸맞는 어떤 모자랍시고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지난주 얘기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동등한 보부상의 관계로 같이 떠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유람할 때 이게 이 갓이 이게 비를 가려주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햇볕도 절반만 가리고 그래서 굉장히 비실용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유람하시는 분들은 김삿갓처럼 삿갓을 써야 이렇게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서 제 앞에서 지금 불평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양반은 의관 정제하고 그 유람을 떠났던 기록들이 겸재정선의 그림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색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나쁘진 않다. 이렇게 같은 보부상 모자 준비해 준 데 놓고 누가 봐도 선생님은 양반이고 저는 선생님 낙이 끄는 사람 지금 그렇죠. 모양새거든요. 이제 일종의 이제 저기 연출진에서 볼 때는 한 팀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행. 신분의 상황을 그러니까 그 신라의 금령총이라는 거기서 보면 기마인 무령 토기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주인 아들. 귀족이고요. 하나는 말을 끄는 마부. 이렇게 나왔다는 점에서 제가 그 역할이군요. 멀리 떠나는 여행은 누군가의 동행이 있지만 동등한 것도 동행이지만 섬김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신분이 서로 달라도 동행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무슨 호돌이처럼 사이즈도 엄청 코딱지만한 걸 준비해줘서 지금 머리 위에 간가스로 지금 걸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궁금하시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하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박광일 나으리 모시고 쇳내와 함께 조선 지명 팔도유람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으리, 오늘 떠나볼 곳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떠날 곳 바로 저기 왕십리에서 10리만 가면 있는 한양. 그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네.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초특급 메가시티 서울 한양으로 오늘 떠나보겠습니다. 그 학생 때 한창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때 한강 유역을 이렇게 먹는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세기 지도냐, 4세기 지도냐, 6세기 지도냐가 한강 유역이 어느 나라에 포함됐냐에 따라서 이게 백제 때, 그다음에 고구려 때, 신라의 전성기다. 이걸 4, 5, 6세기를 지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한반도 중부 지역을 차지하는 것들이 이제 교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다. 이런 의미 정도로 보아서 이제 그렇게 보았던 거고요. 그때도 이 지금의 서울 지역이 수도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웠던 게 북한산에 세웠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의 서울 인근 지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구려 쪽에서 또 교두보로 그러니까 백제 쪽을 공격하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을 방어할 관방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광진구 아차산 일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고구려에서는 전략적 요충지가 여기였던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백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몽천토성, 풍납토성이 한강변에 있으니까 지금의 넓은 의미의 서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서울이란 지명을 딱 짚어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라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이라는 이름이 그때 사용됐나요? 한양이라는 이름은 이제 통일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경도광 때. 신라 경도광 때.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한양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었는데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해서 계속 쓰인 건 아니고 들락날락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건국하고서 여기를 한양이라고 부르게 될 때 그럴 때 그 지명의 유래는 이미 신라 때 한 13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한양의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유래는 굉장히 깊네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양이 무슨 뜻인데요? 한양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한강 북쪽에 있는 고를 가리키는 어떤 보통 명사처럼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명을 가리킬 때 음양을 얘기를 하는데 산의 북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음이 되고 산의 남쪽은 양이 되고요. 강의 북쪽은 양이 되고 강의 남쪽은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북쪽인데 그 강 이름이 한수예요. 그러면 한수 북쪽이니까 볕 양자를 써서 한양. 그러면 낙수 북쪽에 있으면
낙양. 이런 의미로서 보통 명사처럼 그렇지만 그 지명을 붙일 수 있는 네네. 바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지도를 살펴보다가 볕 양자가 들어가 있다. 네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강의 북쪽입니다. 강의 북쪽. 요건 진짜 그렇죠. 몰랐어요. 양평, 평양 다 강의 북쪽에 있습니다. 양이 앞쪽에 와도 그렇습니다. 양평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양이 수도로 정해진 건 조선시대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392년 이제 조선 건국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개성에서 버티려고 하지만 네. 이 개성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조선의 우호적인 도시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세술은 세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도읍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다. 신도시라고 하면 새로 만든 도시예요. 새로 아예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렇죠.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제에서 사비 같은 경우도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의 개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긴 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한양 같은 경우도 고려 때 남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작은 고을은 아니었지만 그 남경은 지금의 청와대 일대 북쪽 산 비탈을 가리키고 예. 그 남쪽에 이제 경복궁이 들어섰기 때문에 신도시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 도읍지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네. 경주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신도시. 그러니까 새롭게 여기에 우리의 이념을 담겠다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념을 담는데 한양 네. 천도를 한 다음에 네네. 성 쌓는다. 그러면 이제 18.7km는 한양 도성을 쌓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문이 필요한데 문 이름 짓겠다. 인의예지. 그렇죠. 흥인지문, 숭례문, 돈의문, 숙정문 네. 이렇게 해서 짓고 나중에 고종임금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뭐가 빠졌네. 인의예지. 신. 네. 그러면 우리 종각 이름을 보신각으로 하자. 신은 보신각의 신의 얘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한참 뒤에 고종 때의 얘기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유교에서 지향하는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예지 신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네. 그다음에 모름지기 도읍지라고 하면은 궁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사당. 종묘. 네. 오른쪽에는 사직. 종묘 사직. 좌묘 우사를 설치하겠다. 지난 시간을 살펴보신 분은 이 왼쪽은 동쪽을 가리킨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복궁 중심으로 동쪽에 종묘가 있고요.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는 이런 어떤 도시의 구조, 이런 것들이 원래 있던 도시라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만드니까 우리 뜻대로, 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성리학의 이상세계를 여기다 만들겠다. 그렇죠. 이념을 여기다 구축해버리겠다. 그렇죠. 작정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만들었는데 과연 이제 이 공간을 네. 선택할 때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조건이 있겠죠. 왜 하필 지금의 서울 위치였는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살펴볼 때 한양이라고 하는 곳이 뭔가 적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적절함은 옛 고구려 백제 신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심부여서. 물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로, 철도가 워낙 발달해서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특히 우리나라 산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지간한 기만 민족이 우리나라만 쳐들어왔다 하면은 네. 힘을 못 써요. 산세가 오면. 네, 거란족이 막 왔는데 힘을 못 쓰고 몽골족이 확 왔는데 힘을 못 쓰고 그나마 이제 반농 반목 그리고 자기네들도 산에 있었던 여진족은 좀 힘을 쓰지만 그 외의 경우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산이 많아? 산이 많다는 건 강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도 많고 강도 많으니까 말을 탈 수가 있어. 그렇죠. 길이 몇 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시 국가 물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쌀을 네. 포함한 물건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네. 그 물건을 거의 대부분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를 통해서 한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네. 아니면은 그 경상도에 있던 것들은 문경세제를 넘어서 한강을 충주에서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물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주, 양평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그 광나루까지 들어올 수 있는 네. 내륙 수운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하는 연안 수운 이 두 가지를 한강은 그 한양은 기가 막히게 장악을 딱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정도 고을이면 괜찮은데? 진짜 요즘은 이제 택배 회사 무슨 허브 있잖아요. 허브. 그렇죠. 말 최고의 허브. 조선의 최고 허브 도시가 바로 이제 한양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양을 처음에 도읍지로 결정하고 나서 소수의 그러니까 이전 움직임이 있었지만 쓸만한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를 보완할 계획을 세웠지 네. 이것 자체를 옮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철저한 계획 도시로 이제 만들어진 한양 만나봤습니다.
한양이 수도로 정해지고 나서 존재했던 몇몇 지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록을 읽어보면 세종실록 1권 천문단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세종대왕은 태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이다. 태조 6년에 한양 준수방에서 탄생하였다. 민족의 스승 세종께서 준수방이란 데서 태어나셨군요. 그렇죠. 준수방.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궁궐에서 태어나시지 않았고 짐작하시겠지만 태종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태조의 5째 아들이고요. 네네. 다음 해에 요 기사가 나온 다음 해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형님이 네. 갑자기 개성으로 가요. 네. 쫓아갑니다. 네네. 세종대왕이 1년만 늦게 태어나셨으면 네. 고향이 개성이 될 뻔했죠. 아, 그렇구나. 근데 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는 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종대왕의 흔적을 그렇지. 찾아갈 때 네. 여기는 태어나신 곳, 그다음에 여기는 정치를 하시던 곳, 그다음에 여주 가서 여기는 묻혀 계신 곳. 이렇게 얘기하면 세종대왕 역사 풀세트가 답사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투어 프로그램 구성하기도 그렇죠. 좋으시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태어나셔갖고 개성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개성에서 태어나셨고 어느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뭐 이런 느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고. 좀 아득해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준수방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서울을 나중에 행정구역을 정할 때 이제 북부, 동부, 서부, 남부, 중부에서 5부로 나눈 속에서 다시 한 50개 정도의 그 행정구역을 다시 쪼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지역이 이제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옥인동 일대를 가리키는데 옥인동 종로에 그러니까 인왕산에서 물길이 하나 흘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세검 쪽에서 물길이 큰 게 하나 흘러오르는 삼각형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도로지만 예. 그 도로가 그 밑에 지금 그 개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길에 이제 세종대왕이 태어나셨다. 네. 그래서 요구만 조그만 표지석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는데 이제 요 준수방을 통해서 당시 지명의 일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이제 방이라는 행정구역,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지명을 보면 무슨 방 이런 곳이 많았는데요.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곳이 순교방이라는 곳이라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신도시니까 여기에 뭔가 전부 다 이름을 좋은 걸 붙여요. 네.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 안국방. 안국. 네, 안국동.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본다. 관광방. 관국지광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말처럼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는 네. 성균관이다. 그렇죠. 근데 그 성균관을 바라보면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뭔가 거기에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가 숭교방. 그러니까 가르침을 높인다. 이게 이제 성균관 일대를 가리키는 건데 요 숭교방이 하나가 딱 만들어지니까 네. 나중에 만들어진 지명이긴 하지만 우리는 네. 숭교방 동쪽 동네 동숭동. 동숭동.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은 그렇구나. 동숭동 지금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어서. 그래, 이화동 쪽에 있는 데죠. 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저기를 동촌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의 지명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제 지명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 유래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시 이름은 대부분 순우리말 도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 한자 이름인 것 같은데 서울만 유독 순우리말 그렇죠. 아닙니까? 대구, 부산, 대전, 네. 전주, 광주 뭐 네. 전부 다 한자로 적을 수 있는데 서울만은 사실은 한자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양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1945년 이후에 쓰기 시작했던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시 한양으로 쓰는 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다.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어느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 신라 때 처용이 왔어요. 처용. 예. 네, 신라 때 외국인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신라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기 서라벌. 그럼 캐피탈이구나. 예. 그다음에 네. 저기 마라난타가 불교를 가지고 백제 왔습니다. 백제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그럼 저기 사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송나라에서 왔던 서금 같은 사람이 네. 여기 고려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개성. 개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개성이라고도 부르지만 네. 당시 고려 사람들은 개성을 서울로도 불렀을 거예요. 반대로 이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중국의 서울은 뭐 베이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난징이다.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그렇다면 이 서울은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우리나라 도읍지를 대표하는 도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 도읍지 중에서
992년 동안 도읍지 노릇을 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신라겠네요. 신라. 경춘 8년 모자라. 경춘 8년만 버티지. 네, 신라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데 어쨌든 도읍지를 한 번도 안 옮겨요. 고구려도 그다음에 백제도 도읍지 여러 번 옮기거든요. 이 나라만 안 옮깁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야 저기가 그냥 서울이야. 근데 그 서울에 시작했던 그 말의 바탕이 설아벌, 세벌, 서울, 서울.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설아벌, 세벌, 서울. 그러니까 한글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약간 이제 경음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기 그 유성음이 네. 약간 이제 그 무음으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셔블에서 서울로 바뀌었을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 홍승표님께서도 실제로 서울이란 말도 설아벌에서 왔다는 썰이 있던데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썰 이상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설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어원을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벌 그다음에 이제 사비를 우리가 소불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것도 서울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벌이 뭐냐면 새로운 벌 또는 동쪽 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시는 이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 이렇게 봤다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궁예가 태봉을 만들 때 개성에서 다시 철원으로 옮기거든요. 철자를 쇠철자잖아요. 네. 원자는 벌판 원자입니다. 쇠벌이네. 쇠벌이죠. 그러면은 쇠벌이 먼저였다가 나중에 철원이 되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기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넣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송도도 그 당시 사람들은 서울, 예. 그 다음에 한양이나 한성도 네. 이 동네 사람들은 또 조선 사람들은 네. 서울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가 네. 다시 광복 이후에 서울이라는 이름을 찾는데 네. 이제 그 미군정에 문서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영어로 뭐라 적혔냐면 네. 서울을 서울이라고 한다. 서울을 서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바뀐 문서에는 네. 경성을 서울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된 문서에는 네. 경성 게이죠 이거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서울이라고 한다. 되게 뻔한 말이 돼버렸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 이거를 시티 오브 서울로 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서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서울과 이 서울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쓰던 지명, 고 지명을 뜻하는 거고 시티 오브 서울은 새 지명을 뜻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서울 자유특별시 뭐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영어로 표기할 때는 방법이 없었던 거고 그렇다면은 그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다 들었을 텐데 모든 번역이 서울로 번역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가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서울.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게이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은 다 서울로 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니까 그럼 이 도시 이름은 서울로 해. 그렇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한양과 한성부 또 서울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성부는 또 뭐죠? 서울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양이라고 하는 이 고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종의 행정관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를 아울러서 이 지역을 한성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서울시청 느낌인가? 그렇죠. 시청의 느낌인데 약간 조금 더 확장하면은 경기도 느낌. 양평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뭐 파주 사람들한테 넌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양평 파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으로는 어디 그러면 경기도. 그럼 경기도라는 지명은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양평에 살고 파주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묶어서 넌 어디 살니 그러면은 경기도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더 넓은 개념. 그렇죠. 그래서 한성부는 행정관서의 의미지만 한양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참 동안 한성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그게 그럴 수 있겠지. 왜냐하면 한자로 한글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성이 한성부 옛날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는 서울로 바뀌었고 그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 어디 가니 그러면 소루 이러거든요. 게이조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나마 노력해주고 있어요. 발음이 좀 그렇지만. 소우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한성으로 계속 부르는 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과거에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고 또 한편으로 이걸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뭔가 그 청나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막 청이 막 한국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꾸라 그랬더니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을 했군요. 네, 바꾸라 그랬더니 아니 우린 바꿀 한자가 없어.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이를 공모를 해서 그게 서월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수이라고 한자를 적어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지명은 그 지역에서 원하는 발음, 그 지역에서 원하는 표기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을 수이로 표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네. 중국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서울 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를 잘. 정킴 씨한테 여쭤봐야겠네. 자, 그리고 서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경성과 경성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약간 일본 얘기할 때 경성이라는 지명이 들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드라마도 일제강점기 배경인 드라마에서 경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경성은 또 무슨 뜻인지. 서울이죠. 모든 것은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이제 행정구역 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 계략을 써요. 계략? 네. 일단은 나라가 망했는데 도읍지가 있겠느냐. 이 나라는 도읍지가 없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성부가 됐던 서울이 됐던 이 도읍지로서의 이름을 네. 바꿉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이름을 그냥 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새로 생각해낸 게 자기네들이 볼 때 이 지역을 가리키는 여러 낱말들을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서울이 있고 네. 한양도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성이라고 하자. 서울 경자에. 예, 실제로 그 경성이라는 표기가 드물지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일단은 서울 지명을 한성부에서 또는 한양에서 네. 경성으로 바꾸고 네. 두 번째는 이 경성부를 네. 경기도 밑에 둡니다. 경성부를 경기도 밑에. 네, 경기도 안에 예를 들어 뭐 수원시나 네. 안양시처럼 네. 경성부를 그 밑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일제강점기의 경성이라고 하면은 네. 특별시가 아니라 네. 경기도민이에요. 아, 좀 격화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격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전체 한국의 권위를 떨어뜨리겠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건국자들이 네. 땅을 기가 막히게 잡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를 이제 조금 격화시켜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중심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네네. 아, 근데 여기만한 데가 없다. 한반도에 요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일제가 통치하기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원래 가장 중요했던 도시는 나주, 광주였는데 네. 그다음에 전주였잖아요. 네. 이 도시를 목포하고 군산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상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경주하고 상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뭘로 바꾸냐면은 부산으로 바꿔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꾸는 게 가능했거든요. 네. 여기서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지명이 네. 이 서울을 통과해야지만 가니까 그래서 우리 뜻으로 만든 경인선이라든지 네네. 사실은 우리 주권이 있을 때 만들었던 경부선이라든지 경의선도 물론 서울을 기반으로 했지만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경원선이라든지 호남선도 결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계략을 씁니다. 네. 경복궁을 없애야겠어. 저건 조선의 상징이야. 네. 그 경복궁을 없애야겠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다 뭘 짓냐면 네. 조선 총독부를 져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또 경성이 또 중요해져요. 일제 모든 관공서들이 모두 어디에 기대냐면은 네. 서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도전에 철저한 완벽한 신도시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들은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그대로 쓰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 내내도 이 경성이라고 하는 곳은 네. 비록 격화되었다고 하지만 누구도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옛 도읍지라는 걸 잊지 않을 수 있게 된 배경은 네. 일제 역시도 이 지역을 중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인천항 통해서 제일 먼저 경의선 타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그렇죠. 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중요했던 처음에는 이제 서대문역이 중요했었는데 나중에는 남대문 정거장이었던 경성역. 네. 그러니까 경성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범위도 좀 축소됐다고. 한동안은 축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성을 경기도 일대로 하니까 원래 이제 한양이라고 하는 거는 한양 도성 플러스 성저 십리라고 해서 네. 굉장히 조금은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도성 안뿐만 아니라 네. 바깥도 가리켰던 것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저기 1914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조기 안으로 축소를 시켜요. 저기 지금 유튜브에 띄워드렸는데요. 네. 1914년에 이제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진짜 협소하네요. 한양 도성 플러스 용산구입니다.
아, 도성 플러스 용산구 정도. 왜냐하면 용산이 자신들의 예를 들어 병참기지라든지 그다음에 군사령부라든지 그다음에 초기에 뭐 침략 시설들이 전부 다 용산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용산하고 연결하는 고리에서 용산까지를 경성부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경성을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인구가 모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확장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930년대는 대경성이라고 그래갖고 네. 인천하고 서울을 붙일 생각까지 합니다. 아, 오히려. 예. 네, 그러면서 이 일대에 대한 행정구역 확장이 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요. 1943년에 네. 이제 지금의 서울에 큰 영향을 끼친 행정구역 변화를 일본이 두게 됩니다. 뭐죠? 바로 구의 동정입니다. 1943년에 구가 나타나는군요. 예, 7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44년에 8구가 등장을 해서 45년 광복 당시에 서울은 8개의 구가 있었는데 네. 우리 역사상 그 전에 구라는 행정구역이 없었어요. 네. 방 또는 개 또는 동 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리. 예. 그런데 여기에 구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의 광역 행정구역에서 특히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뭐 종로,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마포구, 그다음에 용산구는 이게 해방 전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발음으로 다 부를 수 있었던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8개 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더 흐릅니다. 이제 해방을 했고 1963년으로 가볼게요. 이때는 정말 서울이 대대적으로 확장되는 해가 된다고요. 네, 이제 이른바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서울이 강북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가만히 지도를 보니까 강남으로 넘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서울은 다 강북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북은 계속해서 밀집되어 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강남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개발을 해서 서울 전체를 좀 확장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유인책을 만들어. 가면 좋지. 아, 그래요? 가면 좋지 뭐 굳이 뭐 예. 이러다가 네. 1968년에 네. 1월 21일에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뭐죠? 북한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121 사태. 예. 김신조 사건으로 김신조. 알려진 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좀 내려가려고 하는구나. 145태 때 다리가 끊겼죠. 그렇죠. 6.25 때 다리가 끊기고 145태 때 피란을 갈 때 그 한강을 넘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다음에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인민치하 100일 동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강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정부에서도 볼 때 전략적으로 강남 개발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를 다 옮깁니다. 사람들을 가장 빨리 옮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옮기는. 학교를 옮기는 거 역시 서울 교육의 도시 네. 서울. 예. 그래서 그 종로 일대에 있었던 학교들을 전부 다 강남으로 옮겨.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터미널을 모든 터미널을 지금 강남 터미널로 네네. 다 강제로 옮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강북으로 올 도로가 필요해서 네. 한남대교를 놓게 되고 이른바 제3한강교죠. 네.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의 모습들이 이 시기에 대략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에 지금 서울 행정구역 변천도 지도를 보면 1963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강남 일대가 쫙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쪽, 서남쪽 지역도 그렇죠. 약간 동북쪽 강서, 지역도 강동 일대가 네.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963년 이제 이 즈음에 사실은 68년 때 또 하나 고민했던 게 바로 뭐냐면 서울 외곽에 대한 개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일대는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철저히 하지만 외곽에 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겠다. 이러면서 성북 도봉 일대에 대한 개발 욕구가 강해졌던 부분들인데 그 계획 자체는 이미 1963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저기 지금 이제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1949년 파랑색, 63년 그러니까 초록색 파랑색이 이 둘 다 모두 성동구입니다. 아, 초록색 성동구예요? 네, 저게 다 넓은 성동구예요. 아, 성동구가 저렇게 컸나요? 네, 그러다가 저게 나중에 강남구로 분구가 되고 네. 강남구에서 서초, 그다음에 강동, 그다음에 지금 그 뭐죠? 뭐 송파, 송파까지 예. 이렇게 4개 구가 분구가 되는데 저 4개 구가 분구되기 전까지 저 넓은 의미가 전부 다 성동구. 성동구가 어마어마했군요. 광역 성동구죠. 그리고 저기서 나중에
잘라져서 광진구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성동구가 배출한 구만 5구 포함하면 6구가 여기서 포함이 돼서 원래 이제 8구였던 것이 영역 확장과 더불어 지금은 25구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서울의 좀 자세한 구석구석 지명의 유래도 오늘도 조금 풀어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지명만 봐도 정말 굴곡진 역사를 가진 서울.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나으리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서울은 서울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무세이신가요? 예. 서울 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서울은 서울이다. 네, 그 예. 말도 이제 서울 말씨를 쓰게 되고요. 예. 네, 그렇게 되긴 했지만 나으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바로 서울입니다. 1극이에요. 1극. 예,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라들을 보면은 정치의 도시, 군사의 도시, 경제의 도시, 네. 문화의 도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발달했는데 우리는 거의 모든 것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점. 네. 물론 이제 최근에 행정도시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조금은 분산을 시키고 있지만 네. 과연 이게 분산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그 고등학교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대학교로서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서울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분산될 필요가 있고 네. 그 분산의 필요성은 다양한 면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내력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서울이 가지고 있는 내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을 놓고 논란이 있죠. 우리 서울은 600년 도시다. 그랬더니 강동 송파 쪽에서 2000년 도시지. 2000년 도시? 온조왕이 노업을 정한 이후로 예. 여기도 서울인데 그렇지. 어떻게 네. 종로 중구만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백제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서울의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해서 보면은 또 굉장히 많은 내력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내력들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서울 구석구석 지명의 얽힌 역사 살펴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계신 혹은 평소에 궁금했던 지명의 유래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일의 팔도유람 그 두 번째 시간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심장 서울에 다사다난했던 어떤 지명의 변천사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나으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